자, 여기 뭐냐면 증기압력 오늘 숙제 해와서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증발이 잘 되냐예요. 얼마나 증발이 잘 되냐인데 여기 내가 물을 갖다가 용기에 넣었어요. 증발이라 하면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이 기체가 되어 날아가는 걸 우리가 증발이라 그러죠. 속 안에서부터 날아가면 끓음이고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얘는 순수한 물이고 얘는 설탕물이다 이거예요. 물에 설탕을 탔어요. 자, 설탕물은 순수한 물보다 증발이 잘 될까 안 될까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 표면에는 이제 물 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설탕 분자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표면에 있는 물 분자 수가 주니까 당연히 물에 증발하는 양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에다 뭘 타면요 일단 증발이 잘 안 돼요. 순수한 물일 때가 제일 증발 잘 되는 거고 그 다음 설탕 많이 타면 탈수록 증발은 더 안 돼. 농도가 진해질수록 더 안 날아가요. 그러면 물하고 순수한 물일 때 그리고 뭘 탔어? 용액이 됐을 때 우리가 순수한 물 하면 이제 제가 물을 예로 들어서 그런데 용매죠 용매. 순수한 액체, 순물질. 근데 여기다 뭘 섞어? 그럼 용액이 되는 거잖아요. 용매에 용질이 더해지니까. 기본적으로 순수한 상태일 때가 증발이 제일 잘 돼요. 즉 증기압력 최대. 뭘 탔다? 용액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 증발이 잘 안 되기 시작해요. 증기압력이 떨어집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력, 이때가 최대인 상태예요.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력을 용매의 증기압력 이렇게 표시하고 뭘 탔어? 순수하지 않아. 용액의 증기압력. 당연히 용매의 증기압력이 더 높겠죠? 이게 순수하니까. 높은 거에서 낮아진 걸 뺐어. 얼마나 증기압력이 떨어졌냐를 계산할 수 있네요. 용액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델타 P가 더 크게 나오거든요. 저 델타 P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증기압력 내림. 얼마나 떨어졌나? 원래 증기압력에서 나중 증기압력을 빼면 떨어진 게 나오죠? 그게 증기압력 내림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용액의 농도가 커질수록 증기압력 내림도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요런 그림으로 이제 많이 나오죠. 자, 두 설탕물 중 누가 더 농도가 진한 설탕물입니까? 라고 하면 B가 진한 거죠. 둘 다 증발이 됐는데 A가 더 잘 됐다는 얘기잖아요. A의 증기압력이 더 컸다는 의미죠. 그러면 농도는 B가 크고 증기압력은 A가 크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게 증기압력 내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이제 그래프도 하나 있어요. 설탕물의 농도가 진해졌더니 증기압력이 더더더 떨어져서 증기압력 내림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 그래프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그렇다면 이거 밑에 식이 있어요. 우리 용액, 순수한 액, 이게 용액의 증기압력이에요. 증기압력. 그리고 P 용매, 용액은 뭘 타네? 용매는 순수하네. 당연히 증기압력은 용매가 커요. 그리고 뭔가를 많이 타서 얘 농도가 진해질수록 증기압력이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이란 말이에요. 자, 용질량이 늘어나면 용액의 증기압력은 더 떨어져요. 맞죠? 그럼 용매의 양이 많아질수록 용액의 증기압력은 커지는 거죠. 용매양이 많다는 게 농도가 낮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순수한 용매,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탄 거,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뭘 하면? 용매의 몰 분율, 용질 말고요. 용매의 몰 분율을 하면 여기서 용액의 증기압력이 나와요. 용매의 몰 분율이 커질수록 용액의 증기압력도 증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용매의 몰 분율이 1이야. 그럼 걔는 순수한 물질 아닙니까? 용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순수한 물질일 때는 이제
최대 증기압력 딱 용매의 증기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놈 최대 증기압력에서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게 용액의 몰 분율이 된다. 이게 크다는 것은 농도가 낮다는 뜻이므로 농도가 낮아야 용액은 증발이 잘 되는구나. 이게 무슨 법칙? 이게 라울 법칙이에요. 이게 이해되죠? 별거 없죠.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이거 유도하는 거 안 쓰셔도 돼요. 옆에다 써 있어요. 제가 한번 해드리려고. 우리 아까 전에 증기압력 내림의 식을 봤단 말이죠. 얼마나 압력이 떨어졌냐. 자, 순수한 애 용매 거에서 안 순수한 애 용액 거를 빼야 얼마나 내려갔냐가 나오잖아요. 증기압력 내림. 근데 우리 용액의 증기압력 공식은 용매 곱하기 용매 몰 분율이에요.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매의 몰 분율로 계산을 한단 말이죠. 용매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1- 용매의 몰 분율이 돼요. 근데 1- 용매의 몰 분율이면 뭐예요, 결국? 용질 몰 분율 아니에요? 용매 플러스 용질하면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매의 몰 증기압력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을 하면 증기압력 내림이 나오는구나. 두 개의 식의 차이가 뭐냐면 이 유도식이 여기 옆에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계산식 유도. 이걸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증기압력은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몰 분율에 비례하고 증기압력 내림 얼마나 떨어졌냐는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조금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증기압력은 용매 몰 분율에 비례하는데 증기압력 내림은 용질 몰 분율에 비례한다. 근데 사실은 결국 같은 말이에요. 얘가 높아지면 용질 몰 분율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얘가 높아지면 용액의 증기압력이 커지면서 이놈은 작아지면서 동시에 증기압력 내림은 감소하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로 연결됐다는 얘기죠. 요걸 우리가 라울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도된 게 이 증기압력 내림이고요. 됐죠? 그럼 결국은 이 식의 의미는 뭐냐? 자, 내가 물에다가 순수한 물에다가 뭘 탔어. 그럼 증기압력이 떨어져. 증발이 잘 안 돼. 많이 탈수록 더 잘 안 돼. 그러나 내가 여기 타는 게 설탕이냐? 포도당이냐? 지금 종류하고 상관 있어요? 아무 상관없네. 그냥 얼마나 많이 탔냐가 중요한 거예요. 용질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이게 용질 종류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됐죠? 요게 증기압력이고요. 그 다음 끓는 점. 이것도 너무 쉬워요. 봐요. 또 중2 애들 하는 거죠. 물에 끓는 점은 기준 끓는 점은 100도예요. 설탕물에 끓는 점은 100도보다 이리와. 여기 중학교 때 뭐 한 거야 이 아저씨는? 높죠. 안에 뭐가 녹으면 일단 잘 안 끓어요. 안 끓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끓으면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럼 어는 점은? 물은 어는 점이 0도인데 설탕물의 어는 점은 0도보다? 0도보다? 어쩌? 낮아요. 끓는 점은 올라가고 녹는 점은 어는 점은 내려가요. 이게 용액의 특징인데 그럼 왜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뭘 타면? 왜 올라가요? 끓는 점이 올라간다는 게 잘 안 끓는다는 소리거든요. 뭘 타면 탈수록. 그럼 왜 안 끓냐 이거죠? 그런 개념이야. 오히려 그 용질 입자가 물이 끓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더 안 끓는 거거든요. 더 높은 온도까지 도달해야 끓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질 입자가 어느 걸 방해해요. 그래서 잘 안 얼게 되는 건데 그 다음 내가 똑같은 설탕물을 끓여도 한 숟가락 넣은 거랑 두 숟가락 넣은 거랑 또 달라요. 얘가 농도가 진할수록 끓는 점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요. 농도가 진할수록 더 많이. 어느 점도 똑같아요. 농도가 진할수록 더 많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농도가 진할 때 끓는 점이 몇 도나 올라갈까? 이걸 이제 따져준 게 요건데 이게 순수 용매 끓는 점입니다. 순수한 놈 아무것도 안 탄 거 물이라고 칩시다. 물에 끓는 점 T 이거는 온도고요. 템퍼러처. B 끓는 점이잖아요. 보일링 포인트예요. 그래서 끓는 점이에요. 그러면 물에 끓는 점은 우리 알다시피 100도인데 요 TB 프라임은 뭘 탄 놈? 용액에 끓는 점. 그럼 용액이면
물보다 끓는 점이 높겠죠? 그래서 높아진 끓는 점에서 원래 끓는 점을 뺐더니 얼마나 올라갔냐가 나왔다. 이게 끓는 점 오름이에요. 그런데 저 끓는 점 오름은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식이 하나 있다 이거죠. 이 끓는 점 오름은 어떻게 계산하냐? KB. 자 이거는 오름 상수예요. 몰랄 오름 상수라고 해서 얘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표에 용매마다 고정되어 있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는 거죠. 물이면 오름 상수 0.5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고정된 상수고요. 자, 이게 중요한데 이게 농도예요. 내가 설탕물을 끓이는데 한 숟가락 넣었어? 두 숟가락 넣었어? 아하! 농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끓는 점이 올라가겠구나. 끓는 점 오름은 농도하고 상관이 있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농도는 몰농도밖에 없단 말이죠. 여기서의 농도는 몰농도가 아니라 몰랄농도라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농도가 나요. 몰랄농도. 몰농도보다 쉬워요. 근데 우리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 몰수로 구하잖아요. 용액 부피분의 용질 몰수로 구하는데 부피로는 리터로 들어가고 몰수는 당연히 몰인데요. 몰랄 농도는 분모가 질량이에요. 주의할 점 용액이 아니에요. 용매. 순수한 용매의 질량이 킬로그램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분자는 용질의 몰수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용액 전체 부피였잖아요. 얘는 용매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위가 킬로이기 때문에 그램으로 주어지면 킬로로 바꾸셔야 되고요. 이게 몰랄 농도고 그럼 단위가 몰 퍼 킬로그램이겠지만 길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소문자 M자 쓰고 몇 몰랄 농도 그냥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면 어찌됐건 몰랄 농도도 농도인 거잖아요. 결국 끓는 점 오름은 100% 뭐에 의해 결정되는구나. 농도에 의해 결정되는구나. 용액의 종류는 어차피 이건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니 농도에 비례하는구나. 그래서 농도가 진한 용액일수록 끓는 점 오름이 더 크게 나타나서 여기 보면 몰랄 농도가 2배가 되니 끓는 점 오름도 2배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럼 문제는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 100g에 물 100g에 내가 설탕을 뭐 한 0.2몰 녹이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0.2몰. 그러면 얘의 끓는 점은 몇 도냐? 라고 물었을 때 여기 끓는 점 오름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 오름. 용매가 물이니까 물에 끓는 이 몰랄 오름 상수가 필요해요. 0.51. 이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 0.51에다가 곱하기 물의 몰랄 농도인데 얘 100g 0.1kg죠. 물의 질량이 들어가고 설탕 0.2몰. 그래서 얘는 이웃이 1.0입니까? 이게 끓는 점 오름이에요. 그럼 원래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이만큼 올라갔으니 이 설탕물의 끓는 점은 101.02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됐죠? 쉬워요. 그 다음 어는 점 똑같아요. 끓는 점 이해했으면 어는 점 끝났어요. 자, 어는 점 내림. 요놈이 순수 용매의 어는 점. 그리고 뭘 타면 어는 점이 내려가죠? 이게 뭐 탄 거. 그래서 순수 용매 어는 점에서 뭐 탄 걸 뺐더니 얼마나 내려갔냐를 구할 수 있구나. 왜 푸겠어요? 어는 점. 프리징 포인트예요. 그래서 물의 어는 점에서 용액 어는 점을 빼서 얼마나 내려갔나가 나오는데 이놈도 똑같아요. 차이 하나도 없어. 얘도 몰랄 내림 상수가 용매마다 정해져 있어요. 이건 정해진 값이고 여기에 몰랄 농도를 곱했더니 뭐가 나왔어? 어는 점 내림. 그럼 어는 점 내림도 100% 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몰랄 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얼마나 쉬워요? 자, 우리 주변에서 끓는 점 오름을 이용하는 얘. 끓는 점 오름을 볼 수 있는 얘. 이봐. 그래. 이건 다 나와. 라면 끓일 때 스프부터 넣으라고. 스프를 넣으면 얘가 용액이 되잖아요. 끓는 점이 올라가요. 빨리 끓는다는 거죠. 물론
코딱지만큼 올라가요. 0점 몇 도 올라가요. 0점 몇 도.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여튼. 혹은 뭐 계란이나 그 국수 같은 거 삶을 때 소금 살짝 넣는 거. 이것도 순수한 물보다는 소금물이 끓는 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넣는 것이고요. 어는 점 내림은 뭐가 있어요? 어는 점 내림. 눈 올 때 그거 제설제 뿌리면 제설제가 녹아서 물에 어는 점이 내려가니까 쉽게 얼지 않는 거예요. 빙판이 안 되는 거죠. 혹은 겨울철에 강물은 얼었는데 바닷물은 얼지 않다. 뭐 이런 것도 바닷물은 용액이니까 어는 점이 낮은 거죠. 그 자동차에 냉각수라고 있어요. 엔진이 엄청 뜨거우니까 엔진을 식혀주기 위해서 거기 물을 넣거든요. 근데 겨울이 되면은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데 그럼 냉각수가 얼어? 그럼 안 되죠? 그럼 거기다 뭐 넣어요? 부동액. 부동액이라는 걸 넣으면 얘 어는 점이 떨어지면서 한겨울에도 안 얼어요. 거꾸로 엔진이 엄청 뜨거워지거든요. 온도가 100도를 훨씬 넘어요. 그럼 냉각수가 끓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부동액은 끓는 점도 올려줘요. 끓는 점도 올려주고 어는 점도 내려주고 그렇지도 원치도 않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을 이용하는 예시로서 요 예시들은 다 읽어보셔야 되고 이거는 중간에 박스 안에 식 유도가 있는데 외우시는 식이 아니에요. 요거는 끓는 점 오름일 수도 있고 어는 점 내림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얘네는 상수의 곱하기 몰랄 농도로 계산을 하는데 몰랄 농도의 의미는 용매 질량분의 용질 몰수라는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용매 질량이 얼마냐? Wg이에요. 그럼 용매 질량을 분모에 넣어봅시다. 몰랄 농도에. 근데 그램으로 나왔으니 킬로로 고치기 위해 1000분의 W로 들어간 거예요. 분자는 용질 몰수죠? 용질 몰수를 직접 안 가르쳐주고 화학식량이랑 질량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용질의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 식을 정리하면 M이 들어가는 식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이걸 M에 대해 정리하면 용질의 분자량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식을 외우는 거겠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유도해서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이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분자량도 이용할 수 있다 정도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쉽죠? 넘어갑시다. 91쪽 삼투예요.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는데? 삼투는 모르면 크게 반성하셔야죠. 우리 고1 때 얼마나 열심히 생명과학에서도 하잖아요. 여기 순수한 물, 여기 뭐 설탕물 같은 거 넣는 거죠. 저농도, 고농도, 반투막. 반투막이 뭐예요? 맞아요. 구멍이 뚫려 있긴 한데 겁나 조그매. 설탕처럼 큰 알갱이는 통과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원래 용액이라고 하는 애들은 붙여놓으면 양쪽의 농도를 똑같이 맞춰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반투막이 없었다면 이 안에 있는 설탕 입자가 퍼져 나와서 전체적으로 농도를 똑같이 맞췄겠죠. 근데 반투막 때문에 설탕이 못 나와. 설탕이 못 나와? 그럼 누가 가야 돼? 물이 가야죠. 그래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들어가면서 얘는 수면이 올라가고 얘는 수면이 내려가서 양쪽에 이거를 맞춰주는 이게 삼투 현상이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누가 가? 용매가 가는 거예요. 용질이 가는 게 아니라 용매가 가는 거죠. 이게 삼투인데 이거를 이제 U자관에 실험을 해요. U자관. 가운데에 반투막을 설치하고 저쪽 물 저농도죠. 이쪽 설탕물 고농도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제 얘네가 가겠죠. 왜냐하면 설탕이 가서 농도를 맞추고 싶지만 못 가요. 그럼 대신 물이 와야죠. 자, 물이 와가지고 이쪽 수면 내려가고 이쪽 수면 올라가서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여기까지 됐어요. 멈췄어요. 이제 더 이상 안 움직여요. 자, 내가 이 상태에서 여기에 그 피스톤 실린더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해갖고 잡고 꽉 누를 거예요. 잡고 꽉 눌러서 다시 수면을 움직여갖고 똑같이 처음처럼 맞춰주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이쪽에서 힘을 꽉 주면 뭔가가 저쪽으로 이동을 해야 수면이 내려가겠죠? 누가 가냐고요? 물이 가죠. 설탕은 못 가잖아요. 그럼 물이 도로 막 가요. 물이 도로 막 가다가 똑같이 맞춰졌잖아요. 자, 내가 얘네들을 다시 똑같이 맞추기 위해 이쪽에 압력을 얼마나 가했니? 그게 삼투압이에요. 양쪽 농도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내가 줘야 되는 압력. 이게 삼투압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양쪽의 농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나중에 높이 차이도 많이 나게 되거든요. 높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내가 눌러서 다시 원래 높이로 되돌릴 때도 훨씬 힘이 많이 들겠죠. 압력이 세게 들겠죠. 그래서 양쪽 농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기본적으로 삼투압은 올라가요. 이 삼투압을 구하는 공식, 삼투압은 파이로 표시합니다. 파이는 CRT인데 C가 바로 몰롱도예요. C가 바로 몰롱도예요. R은 우리 알고 있는 기체상수, T는 절대 온도거든요. 그래서 몰롱도 C, 절대 온도 T,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요. 삼투압은 농도와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로구나. 그래서 파이는 CRT예요. 요 삼투압 구하는 공식이 바로 판트호프 법칙이라고 불러요. 공식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내용이 복잡하진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삼투압 공식도 변형이 가능해요. 이제 다음 페이지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P는 CRT, C가 몰롱도란 말이죠.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잖아요. 그래서 부피분의 몰수로 변형을 했어요. 자, 부피를 좌변으로 이동시켜요. 파이V는 NRT. 되게 많이 봤죠? PV는 NRT랑 완전 비슷하잖아요. 근데 PV는 NRT에서 P도 압력이고 파이도 사실 압력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삼투압. 그래서 PV는 NRT에서는 P는 기체 압력, 파이V는 NRT에서 파이는 삼투압 용액의 압력일 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변형 방식이 똑같아요.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이렇게 변형하면 파이V는 M분의 WRT. 이거를 M에 대해서 풀면 분자량도 구할 수 있어. 외우는 시가 아니죠. 여기까지 유도만 하면 끝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이게 삼투압이에요. 그럼 봐요. 우리 지금 증기압력 내림 했어요. 증기압력 내림. 그 다음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까지. 자, 얘네들 다 용액의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농도예요. 농도. 용질의 종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용질의 종류는 아무 의미가 없네요. 자, 얘네들 용질의 종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것들이 다 농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구나. 우리 이걸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종류에 관계없이 용질의 양하고만 관계 있어. 이걸 총괄성이라고 해요. 용액에 모두 적용되는 법칙이야 라는 뜻이죠. 삼투의 예시는 다 알죠? 김치 담글 때 배추 절이는 배추를 소금물에 넣으면 누가 고농도야? 소금물이 고농도죠? 물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여요? 배추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내가 저 식물이 뿌리에서 어떻게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뿌리하고 흙 중에 누가 고농도냐면 뿌리가 고농도죠? 그럼 저농도인 흙에서 고농도인 뿌리로 이제 용액이 이동하는 거, 그걸 이용하는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비료를 겁나 많이 줬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흙이 고농도가 되면서 저농도인 뿌리에서 고농도인 흙으로 오히려 물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얘가 말라 죽는단 말이죠. 뭐 이런 게 다 삼투의 예시다. 요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대신. 빨리 끝났는데? 요 대표 자료 분석을 보시면 이거 얼마나 쉽니? 딱 봐도 A와 B는 용액이군요. 물보다 증기압력이 둘 다 낮아요. 근데 A, B 중에 누가 더 농도가 높은 용액입니까? B가 지금 더 농도가 진한 용액인 것 같죠? 증기압력이 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여길 보아하니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그나마 높은 기억이 A겠구나. 여기는 안 주어졌지만 만약에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 곡선이면 더 높겠죠. 물이 증발이 잘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비교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요 대표자료 분석 2번에 보시면 이게 지금 A와 B의 일기압에서의 기준 끓는 점을 준 거예요. A라는 액체, 순수 액체예요. 용맥. A라는 액체는 끓는 점이 원래 T1이고 B라는 액체는 끓는 점이 원래 T2. B가 더 끓는 점이 원래 높은 애예요.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C0.1몰을 똑같이 갖다 섞었단 말이에요. 지금 용액의 질량도 같고 용질의 몰수도 같으므로 이 두 용액의 몰랄 농도는 현재 같은 상태예요. 그렇죠? 몰랄 농도는 용매 질량분의 용질 몰수니까요.
용매 질량 똑같죠? 용질 몰수 똑같죠? 몰랄 농도 같아요. 근데 보시면 기억이 지금 끓는 점이 더 많이 올라갔고 니은에 비해서 원래는 기억이 A였으니까 얘가 원래는 끓는 점이 더 낮은 애였거든요. 근데 똑같은 몰랄 농도인데 얘가 끓는 점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건 무슨 차이예요? A라는 용매 자체가 원래 몰랄 오름 상수가 컸다는 얘기죠. 이거는 몰랄 오름 상수 차이예요. 몰랄 농도가 같은데 끓는 점이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상수 자체가 애초에 큰 물질이었던 거예요. 이 액체가. 이해돼요?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괜찮죠? D짱. 아 그래요? 주세요. 아이고. D짱을 먼저 보시면 아까 봤던 그 그림입니다. 자, 농도를 비교해 볼까요? 당연히 누가 진한 애? B가. 왜냐? A가 더 증기압력이 크거든요. A가 증발이 잘 됐잖아요, 지금. 농도가 높으면 증발이 안 된다. 이게 핵심이죠. 농도가 높으면 증발도 안 돼. 끓는 것도 잘 안 돼. 어느 것도 잘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설탕물 AB의 농도와 증기압력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설명해봐라. 뭔 얘기입니까? B가 농도가 높아. 증기압력은 낮은 거지. 이 더 낮아졌단데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B의 농도가 높아서 증기압력 내림이 더 컸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같은 말이죠. 뭐. 증기압력 내림이 크면 증기압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응? 그러면 둘 중 물의 몰 분율이 높은 애는 누구예요? 물의 몰 분율? A죠. 물이 더 많은 놈, 농도가 낮은 놈. 물의 몰 분율이 높은 애는 증기압력이 더 큰 거죠. 큰 거. 물의 몰 분율이 높으면 이제 농도가 낮은 거니까. 자,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자, 그 다음 2번. 이걸 보시면 물은 100g으로 똑같이 줬어요. 물은 100g으로 똑같이. 이렇게 섞었단 말이죠. 질의 종류가 다르군요. 가와나의 몰랄 농도 B를 구하는 것인데 우리 몰랄 농도는 용매 질량 키로죠. 분의 용질 몰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용매 질량은 둘이 100g으로 통일이고요. 문제는 용질 몰수가 없어요. 용질의 질량은 있는데 몰수를 모른다는 말이죠. 하지만 뭐가 있어요? 끓는 점이 있네요. 물은 기준 끓는 점 100도예요. 근데 얘네들의 끓는 점 오름 델타 T 보일링 얘 몇 도 올라갔어요? 0.2도 올라갔어요. 얘는 0.1도 올라갔죠. 요 끓는 점 오름은 몰랄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에 비례하거든. 어차피 용매로 똑같이 물을 섞기 때문에 이건 같을 거거든요. 그럼 몰랄 농도가 끓는 점 오름에 비례잖아요. 끓는 점 오름의 비가 2대 1이네. 몰랄 농도 비도 2대 1이었다는 얘기죠. 끓는 점 오름의 비가 2대 1이야. 몰랄 농도 비도 2대 1이야. 그래서 몰랄 농도 비 여기서 나와요. 2대 1. 그럼 분자량 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 몰랄 농도는 이렇게 구하는데 어차피 용매 질량이 같거든요. 그럼 이게 2대 1이면 용질 몰수도 2대 1로 들어섰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몰비로 여기다 쓸까요? 몰비로 하면 2대 1이었단 얘기예요. 몰비 있고 질량비 있으니 뭐 나와요? 화학식량비 나오죠. 몰비 2대 1, 질량비 2대 3,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2분의 2대 1분의 3이니까 1대 3이로군요. 오케이? 되죠?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분자량비는 1대 3이 됩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물의 양을 일정하게 해놓고 용질 A를 녹이는데요. A의 몰 분율, 녹이는 양을 바꾼 거예요. 당연히 용질을 많이 녹일수록 증기압력 내림입니다. 지금 저거. 증기압력 내림이 커지고 있어요. 증기압력 내림 어떻게 계산했냔 말이에요. 증기압력 내림은 순수한 놈, 용매죠.
얘의 증기압력 곱하기 뭐 했어요? 용질의 몰분율. 증기압력 내림은 용질 몰분율. 증기압력은 용매 몰분율.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헷갈려요. 그러면 아하, 용질의 몰분율과 증기압력 내림이 비례하는 관계니 여기 몰분율 구할 수 있죠. 숫자 딱 있으니까. 사실 저 몰라도 누가 봐도 비례관계인데 당연히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요 숫자를 계산해 보시면 이게 19분의 1인가 나와요. 이건 계산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1번 물의 증기압력. 즉 여기서 물이 용매잖아. 이거 구하려는 소리예요. 잘 보이는 점 하나 찍어요. 증기압력 내림 38 이꼴 몰라요. 물의 증기압력 용질 몰분율 0.1 이거 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공식에 때려 넣으란 얘기예요. 그럼 물의 증기압력은 380mm Hg가 돼요. 어허, 얘 380 이렇게 A의 몰분율 구했고요. 몰비. 우리는 기억과 니은에서의 몰분율비를 하는 거지 몰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면 몰비는 어떻게 구해요? 기억점 기준으로요. 얘 몰분율이 계산하면 이게 19분의 1이 아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19분의 1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몰분율이 어떻게 계산하는 건데요? 전체 몰수분의 그놈의 몰수 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전체 몰수는 누구 거예요? 용매 몰수 플러스 용질 몰수 아니에요? 이거 용액이잖아요. 용매 거랑 용질 거 다 더해야 총 몰수가 나오고 그거 분의 용질 몰수 해야 용질의 몰분율이 되는 거라고요. 물의 몰수 얼마인데요? 얼마인진 몰라도 양쪽 물 양이 같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물의 몰수를 제가 N몰로 잡아요. 뭐 X로 잡든 Y로 잡든 편하신 대로 하세요. 물의 몰수를 제가 N으로 잡고 A의 몰수를 NA로 잡을게요. A의 몰수. 용질이죠? 분의 NA죠.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게 19분의 1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물몰수 더하기 용질 A몰수 분의 A몰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둘 다 A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요걸 좀 풀어볼게요. NA 19NA는 N 플러스 NA가 되므로 따라서 A의 몰수 NA는 18분의 N이죠. 이게 기억에서의 용질 몰수예요. 이해되죠? 니은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니은 아까 몰분율 얼마예요? 0.1 10분의 1 이게 어떻게 나온 거야? 물 몰수는 같거든요. 지금 N몰로 여기서의 A의 몰수를 제가 NA'이라 하겠습니다. A 양 변했으니까 분의 NA'. 여기서 똑같이 NA' 값을 구하시면 N에 대한 식으로 구하시면 몇 대면? 몰비 나오는 거예요. 9분의 N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죠? 어떤 식인지 알겠죠? 그냥 몰분율식에 갖다 때려 넣으시면 되고 용액에서의 몰분율은 용매몰수 플러스 용질몰수 분의 용질몰수 이렇게 하면 된다. 용매는 분자의 용매몰수를 넣으시면 되고요. 쉽죠? 아이 간단하다. 넘어가도 되겠어요. 4번. 이거 다 저 완자에서 뽑은 거예요. 풀어보시면 다 있어요. 이번에는 용매 A, B예요. 용매 종류가 달라요. 이번에는. 용질은 똑같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용질 양도 똑같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용질 몰수는 둘이 똑같아요. 용매 양이 다를 뿐. 거기다가 용매의 분자량, 질량 줬기 때문에 용매 몰수도 다 구할 수 있어요. 뭐 어쨌든 가와나의 몰랄 농도비요. 자, 몰랄 농도는 용매 질량분의 용질 몰수지만 어쨌든 둘이 몰수가 같을 테니 결국은 용매 질량이 2대 3이니까 몰랄 농도 B는 3대 2겠네요. 이렇게. 용질 화학식량이 10W래요. 아니 그러면 이게 몇 몰이라는 소리예요. 0.1몰이라는 소리잖아요. 10W라면 가와나의 끓는 점이 얼마냐? 몰 계산하라는 거예요. 끓는 점, 오름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부터 한번 해볼게요. 가의 끓는 점 오름 델타 T 보일링. 몰랄 오름은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 아니겠어요? 상수 문제에 줬어요. 얼마요? 1.6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 1.6 곱하기 몰랄 농도
얘 200g에 0.1몰이잖아요. 킬로로 바꿔야죠? 0.2kg에 0.1몰인 거예요.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해갖고 0.8도씨. 따라서 얘의 끓는 점은 몇 도예요? 자, 얘 원래 끓는 점 몇 도라고? 아니죠. 문제를 봐야 돼요. A의 기준 끓는 점 83도예요. 그러면 원래 83도였는데 0.8도 올라간 거니까 83.8도가 되는 거예요. 끓는 점을 구하라고 하면 끓는 점 오름까지만 구하면 안 돼요. 원래 끓는 점에 더해서 끓는 점까지 구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얘도 구할 수 있어요. 나의 끓는 점 오름 프라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몰랄 오름 상수 3.3 곱하기 몰랄 농도 300g에 0.1몰 0.3kg에 0.1몰 3분의 1이네요. 몰 농도보다 쉽죠. 그럼 얘는 1.1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B의 기준 끓는 점 몇 도라고 써 있어요. 이걸 다 찾아야 되는 게 짜증나요. B의 기준 끓는 점 85도예요. 그럼 얘는 끓는 점이 86.1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여기. 가와나의 용질의 몰분율 비요? 그럼 용매몰분율 플러스 용질몰분율. 용매몰수 플러스 용질몰수. 분의 용질몰수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용질몰수는 똑같잖아요. 그럼 용매몰수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몰은 화학신양분의 질량. 화학신양분의 질량. 뭐야? 똑같네? 용매몰수, 용질몰수 똑같으니 몰분율 B 1대1.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그럼 얘 증기압력 내림의 비. 야, 증기압력 내림 어떻게 계산하더라? 증기압력 내림은 용매 순수한 놈 증기압력 곱하기 용질 몰분율이에요. 근데 얘네 용질 몰분율이 1대1로 같잖아요. 그럼 결국 얘네들의 증기압력 내림 비는 그냥 용매의 증기압력의 비와 같죠. 근데 얘네 용매의 증기압력 다 줬어요. 문제에서. PQ라고. 그럼 얘네들은 증기압력 비가 그냥 내림의 비니까 그냥 P 대 Q인 거죠. 끝. 어차피 용질 몰분율이 1대1이니까. 그냥 지 용매의 증기압력의 비대로 나오는 거예요. 됩니까? 요렇게.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어떤 쪽에서 어떤 쪽으로 이동? 다시 쪽. 에서 높은 쪽으로 누가 가는 거야? 용매. 물이 용매가 꼭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용매 입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삼투. 그러면 됐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상식이죠. 상식. 딱 봐도 A, B 중에 누가 고농도냐고요. 누가 봐도 A가 고농도잖아요. 고농도니까 더 물이 많이 들어갔죠? 따라서 A와 B 중 A가 물농도 크고 당연히 삼투압 누가 커요? A가 커요. 내가 이 물기둥을 눌러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맞추려면 이쪽이 더 힘들겠죠? 삼투압이 제가 큰 거예요. 온도를 높이면 여기서 온도를 높였어요.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H는 어떻게 변할까요? 증가인가요? 감소인가요? 일정인가요? 인데 우리 삼투압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파이는 CRT예요. 몰농도 곱하기 절대온도에 비례한단 말이죠. 근데 온도를 높이면 이게 올라가요? 그럼 당연히 삼투압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를 할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기둥이 높아질 거라는 건 예상이 돼요. 근데 이게 몰농도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럼 원래부터 몰농도가 높았는데 T가 커지면 그만큼 삼투압이 더 많이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에 비례하여. 둘 다 증가하지만 원래 몰농도가 높았던 애가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H는 커진다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H값은 증가. 왜? 몰농도가 원래 높았던 애가 절대온도에 비례하여 삼투압이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온도가 커지면 그 몰농도 약간 낮아지잖아요. 수용액의 용액의 부피가 증가해서요? 맞아요. 그 무시하는 거죠. 무시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 더럽게 길다. 이게 뭔지 알아요? P가 결국 삼투압이거든요. 삼투압 계산을 해는 소리예요. 파이는 CRT에 때려 넣으란 얘기예요. 지금 이거. 그래서 계산기를 두들겨라. 그러면 파이는
CRT인데 C는 V 용액의 부피. 어차피 물은 의미가 없어요. 쟤는 용액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당수 용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용액의 부피 0.1리터 100ml니까 분의 용질 몰수인데 용질의 화학식량과 질량을 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180분의 W가 들어가요. 용질 몰수 곱하기 0.08 곱하기 절대온도 얼마요? 300켈빈. 계산하시면 몇 W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삼수학 계산 끝. 자, 물 분자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건 설마 모르지 않죠? 굿모양인데 당연히 얘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수소결합이라는 걸 하잖아요. 물 분자 하나당 4개까지 수소결합 할 수 있었던 거 기억하죠? 델타 플러스 하나랑 델타 마이너스 하나랑 이렇게 수소결합 가능한. 그래서 물은 분자 간의 인력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에서 액체가 됐다가 기체가 되면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물질은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가면 부피가 증가를 한다. 물만 예외인 거 알죠? 물만 고에서 액으로 갈 때 부피가 어떻게 돼요? 줄어요. 원래는 고에서 액으로 가면 늘어야 돼요. 그러면 왜 일반적인 물질은 고체일 때 부피가 제일 작아요? 고체가 분자 간의 인력이 가장 가깝고 규칙적으로 돼 있으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부피가 줄는 거잖아요. 그럼 왜 물은 고체가 되면 오히려 부피가 늘까요? 물은 고체가 되면 분자 배열이 규칙적이 안 됩니까? 돼요. 되는데 자 얘는 이렇게 구분형 모양으로 생겼단 말이죠. 자 규칙적으로 고체가 되려고 해요. 얼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수소결합이 짜자자자작 형성되면서 이런 식으로 물 분자 간의 수소결합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얘네가 약간 그림이 그리다 보니까 오각형이 됐는데 육각형 모양의 가운데가 빈 공간이 있는 모양으로 고체가 돼요. 일반적인 다른 물체들은 이런 거 없어. 그냥 쫙쫙쫙쫙 따닥따닥따닥 붙어갖고 고체가 되는데 물은 육각형이 되면서 육각수라고 들어봤어요? 너무 옛날 사람인가? 육각수라고 옛날에 육각수라는 물이 뭐 사람한테 줬다 그래갖고 근데 원래 물은 얼음이 되면 육각형 구조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육각형 모양이 되면 가운데에 빈 공간이 생겨버려요. 다른 분자가 여기를 못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오히려 빈 공간이 많은 모양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부피가 느는 거죠. 이게 그림으로 표현된 게 이거예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육각. 여기도 육각. 그래서 사이사이에 빈 공간 되게 많죠. 빈 공간이 많은 모양으로 배열이 되다 보니 오히려 부피가 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얼음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내가 녹여서 물로 상태 변화를 시킨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의 수소결합이 좀 끊어져요. 왜냐면 고체일 때보다 액체일 때 결합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육각 구조가 무너져요. 육각 구조가 무너지면 이 빈 공간에 다른 물 분자들이 끼어들어와요.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줄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물은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물의 부피 그래프예요. 자, 지금 같은 얼음일 때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가 커졌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같은 고체여도 어쨌든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간의 인력은 조금 약해지거든요. 고체라고 분자 운동이 1도 없냐? 그건 아니에요. 고체도 제자리에서 진동 정도는 하기 때문에 이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운동이 조금씩 활발해지면 인력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거리가 조금 늘어나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 때 부피가 증가했다가 상태 변화가 일어나. 자, 원래 여기는 육각형으로 빈 공간이 많았어요. 육각형 구조가 자자자자 무너지면서 사이사이 빈 공간에 물 분자가 껴들어와. 오히려 부피가 확 줄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0도에서 4도까지 온도가 높아질 때는 같은 물인데도 부피가 더 줄어드는 거 보이죠? 이거 왜 그래요? 아니, 같은 물인데 왜 온도가 높아지는데 오히려 부피가 줄어요? 여기서 얼음에서 물이 됐다고 해서 육각 구조가 100%다 없어지진 않거든요. 조금은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남아있는 육각구조마저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빈 공간에 끼어들어와요. 더 줄어요. 그래서 최고로 부피가 작아지는 순간이 4도씨. 이때가 이제 육각형 구조가 다 없어지는 순간이겠죠. 요 이후부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제 부피가 늘어요. 이건 정말 일반적으로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거리가 멀어져서 늘어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물은 4도씨일 때 부피가 최소예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부피가 변한다고 해서 질량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질량 1g은 고정이잖아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 부피의 변화와 밀도 변화는 반대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밀도 그래프는 정반대로 그려져요. 얼음에서 물로 갈 때 밀도가 빡 증가. 그리고 같은 물이어도 0도에서 4도로 갈 때 더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 육각구조가 계속 무너지면서 부피는 계속 감소하거든요. 4도씨일 때 부피는 최소, 밀도는 최대.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물이 얼면서 오히려 밀도가 감소하는, 고체가 되면서 밀도가 줄어드는 특징 때문에 물에 어떤 성질이 나타나냐면, 겨울에 호수가 있는데 얼어. 어디부터 얼어? 여기부터 얼죠. 얼음은 위부터 얼어요. 그게 왜 그러냐? 자, 밑에는 몇 도씨의 물이 몰려 있겠어요? 4도씨의 물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항상 4도씨가 제일 밀도가 크니까. 그래서 바닥에 4도씨가 깔려 있으니 바닥은 안 얼어요. 0도씨가 있는 위에 있는 물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물질은요, 액에서 고로 갈 때 바닥부터 얼어요. 왜냐면 제일 온도가 낮은 놈이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바닥부터 얼었으면 지구상에 생명체가 못 살아요. 여기 지금 물고기가 이렇게 다 살고 있을 텐데 겨울이 돼서 물이 바닥부터 얼어봐요. 전체가 얼음덩이가 되죠. 다 죽어요. 못 살아요, 생명이. 물이 위에만 오니까 생명체가 사는 거거든요. 여튼간 이런 식의 두 그래프를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되고, 여기 이유가 쭉 나와 있어요. 0도씨 이하는 어차피 다 얼음인데 얼음도 가열하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늘기 때문에 부피가 는다. 그러다가 0도씨가 되면 요 육각 구조가 쫙 깨지면서 사이사이에 물 분자가 들어오니까 부피가 오히려 줄고, 0도에서 4도까지는 그나마 남아있던 육각형이 또 무너지기 때문에 부피 더 줄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늘어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이러한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 물이 표면부터 오는 거, 물 얼면 수도관 터지는 거. 왜? 페트병 물 담아서 냉동실에 꽝꽝 얼리면 애가 이렇게 불어 오르잖아요. 얼면서 오히려 부피가 커지는 거죠. 바위 틈에 스며든 물이 얼면 왜 부서지겠어? 부피가 증가하니까요. 다 이 현상 때문에 이런 예시가 나오는 것이고, 비열의 정의 알죠?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비열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열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가열했을 때 온도가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비열이 클수록 잘 안 변한다죠.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높아지지도 않고 잘 낮아지지도 않고, 근데 물은 굉장히 비열이 큰 편에 속하는 물질이다 이거죠. 그래서 쉽게 온도가 안 바뀌어요. 인간의 몸이 70%가 물인데, 만약에 물하고 식용유 중에 누가 비열이 크게요? 내가 물 100g, 식용유 100g 똑같이 넣고 같은 불꽃으로 가열하면 누가 빨리 가열돼요? 식용유가 빨리 가열돼요. 그렇죠? 내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더울 때 저 한여름에 밖에 나가도 내 체온이 막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쉽게 온도가 안 바뀌거든요. 근데 내 몸의 70%가 식용유다? 그럼 이제 저기 햇빛 아래 서 있으면 이제 바삭바삭 튀겨지는 거예요. 진짜로. 쭉쭉 올라간다고요. 이게 비열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 나타난다. 와, 이거 중1 때 한 거. 해류풍! 낮에 육지와 바다 중에 어디가 빨리 가열돼요? 육지. 땅이 비열이 작은 거 알죠? 쪽쪽 올라가요. 그럼 가열되면 여기가 저기압입니까? 고기압입니까? 저기압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게 사람들 진짜 웃긴 게요.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멍청해져요. 내가 이거 언제 느꼈냐면, 너네들의 인생의 지식의 최고점은 수능 보기 직전이에요. 수능 본 이후부터 이제 지식이 떨어져요. 대학 가면 더 배우잖아요? 멍청해져요.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왜 그럴까? 나 항상 미스터리예요. 대학 때 내 인생에서 제일 멍청했던 것 같아요. 여튼 여기가 이제
육지가 뜨거워지면 공기도 뜨겁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공기는 뜨잖아요. 공기는 떠요. 뜨거우면. 떠오른다? 공기가 니네를 막 내리 눌러야 고기압인 거예요. 근데 공기가 뜨잖아요. 저기압이에요. 뜨거울수록 저기압이에요. 기본적으로. 가열되면 저기압. 상대적으로 이쪽이 고기압이란 말이죠.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게 무슨 품? 해풍.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요. 근데 밤이 되면 육지가 빨리 식죠. 그럼 공기가 차가워져서 냉각되어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고기압. 이쪽이 상대적으로 저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요. 이게 육풍이죠. 밤에는 이제 육풍이 불어요. 이게 좀 큰 범위로 확장되면 우리나라요. 이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 지도를 못 그려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못 그려요. 여기가 우리나라고 여기가 이제 뭐가 있어요. 이쪽에 태평양. 왜 뭐 일본이요? 없어도 돼요. 태평양 이쪽 바다. 그 다음에 여기 육지 있어요. 유라시아 대륙. 그러면 당연히 육지라고 씁시다. 여름철 이쪽이 이제 쭉쭉 가열돼요. 저기압이 되겠죠? 뜨거워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돼요. 뭐예요? 남동계절풍이죠. 여름에. 그리고 얘는 온도가 겨울에는 굉장히 낮아져요. 냉각돼서 고기압이 돼요. 공기가 내려와요. 이쪽이 상대적으로 저기압이에요. 북서계절풍. 겨울철에는 이렇게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이거 다 물의 비열이 기본적으로 커서 그래요. 물의 온도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연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도 지구 표면의 70%가 물로 덮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도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낮밤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은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물이 이렇게 비열이 큰 이유? 수소결합 때문이에요. 수소결합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커서 끊기가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끊으려면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줘야 돼서 비열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의 특성 1번 아까 얼면서 부피 증가. 그죠? 2번 비열이 겁나 크다. 그리고 여기 이제 표면 장력이 나와요. 표면 장력의 의미는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 이걸 보면 딱 비교가 돼요. 뭐 에탄올까지 보실 필요도 없이 수은, 물, 비눗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내부의 부피는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부피가 똑같을 때 누가 제일 표면적이 작은 걸까? 동그란 애냐? 길쭉한 애냐? 동그란 애일수록 표면적이 작은 거예요. 이거 저기랑 똑같죠? 우리 저번에 뭐지? 분자 구조가 분자량은 같지만 이거냐에 따라 끓는 점 달랐었던 기억나죠? 애가 길수록 표면적이 넓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표면 장력은 최대한 동그랗게 몸을 말아가지고 표면적을 줄이려는 힘이에요. 물이 이 표면 장력이 또 되게 큰 편이에요. 수은이 더 큰데요 라고 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수은은 분자가 아니라 금속이잖아요, 쟤. 그래서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 중에서는 되게 큰 편이거든요. 그럼 물의 표면 장력은 이거는 왜 나타나는 거냐? 액체의 요거 가장 방울의 겉에 있는 제일 겉에 있는 분자들은 안에 있는 분자는 사방팔방에서 수소결합을 다 받지만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물 분자는 이쪽으로만 수소결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기 물이 없잖아요. 지금 한쪽으로만 받겠죠. 요 표면장 이 수소결합의 차이, 분자 간 인력의 차이 때문에 얘네가 안으로만 힘을 받아가지고 안으로 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 장력이 생기는 이유는 여기 보이죠? 표면에 있는 애들, 제일 바깥쪽에 있는 그 분자들의 분자 간 힘 차이. 내부에 있는 애하고 힘이 좀 다르죠? 사방으로 다 받는 애랑 한쪽으로 받는 애랑 힘을 합력해 보시면 다르잖아요? 이 차이 때문에 표면 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은을 제외하면 물이 표면 장력이 제일 크고 많이 퍼지는 애들일수록 표면 장력이 좀 작은 거잖아요?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 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요. 가득 담았어요. 넘칠랑 말랑. 여기다가 한 방울 더 담아요. 바로 안 넘치는 거 알아요? 이렇게 올라가요. 한 몇 방울 더 떨어뜨릴 때까지는 안 넘쳐요. 너무 많이 넣어야 그 다음에 넘치죠. 이게 지금 물의 표면 장력이 커가지고 안쪽으로 얘 당기는 힘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클립 같은 거 있죠. 클립. 10원짜리도 될걸요? 클립 같은 거 살짝 얹어보면 가라앉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떠요. 물 위에. 얘도 이렇게 떠요. 여러 개 올리면 이제 그때 가라앉아요. 이거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물 위에 떠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소금쟁이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표면 장력으로 뜨는 거예요. 사실 뭐 오리나 이런 애들은
면적이 넓으니까 뜬다 치지만 배처럼 소금쟁이는 요따만한 가느다란 다리로 이렇게 떠 있거든요. 사실 면적이 되게 좁죠. 빠져야 될 것 같잖아요. 압력이 크니까. 근데 안 빠지죠. 이 표면 장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표면 장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방울이 동그란 거, 클립을 올렸더니 안 가라앉는 거, 물이 가득 담겼는데도 어느 정도까지는 안 넘치는 거 다 표면 장력이다. 내부와 표면에 있는 물 분자의 분장한 힘 차이 때문에 얘는 한쪽으로만 힘을 받아서 이렇게 안 넘치고 당겨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라스트. 자, 우리가 실린더, 이제 메스 실린더 같은 거, 이것도 우리 중학교 때 눈금이 이렇게 있으면 실린더에 물 집어넣으면 알죠? 끝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알죠? 끝부분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요. 눈금 읽을 때 우리 어디 읽어요? 1번, 2번? 2번 읽는 거잖아요. 가장 낮은 데를 읽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 끝부분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올라가는 걸까요? 맞아요. 유리하고도 땡겨요. 물 분자는 지들끼리도 땡겨서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땡겨서 뭉치려는 힘을 응집력이라고 해요. 지들끼리 땡기는 건 응집력이고, 여기 있는 물 분자랑 요 실린더 유리랑 또 땡겨요. 내가 다른 놈이랑 땡기는 건 부착력이라 그래요. 물 분자들끼리 땡기면 응집력, 내가 다른 놈이랑 땡기면 부착력인데, 지금 요 부분은 응집력과 부착력 중 뭐가 큰 거예요? 부착력이 큰 거예요. 요 실린더와의 부착력이 커갖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물의 특징이에요. 근데 부착력보다 응집력이 큰 물질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은 같은. 그 수은은 수면 이렇게 위로 볼록해요. 실제로 넣어보면. 그럼 얘는 여기 낮은데 높은데 어디 읽어요? 높은 데 읽어요. 최대. 위로 볼록해지는 애는 제일 높은 데 읽어요. 아래로 오목해지는 애는 제일 낮은 데 읽는 거예요. 눈금을 읽는다면. 그래서 수은은 보시면 오히려 수면이 지금 내려가 있어요. 유리관에서.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관이 가느다랄수록, 얇을수록, 관이 가느다랄수록 부착력이 더 좋아요. 왜냐면 가느다라면 그만큼 많이 부착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응집할 수 있는 분자수보다 상대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분자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이 가느다랄수록 얘는 물은 똑같은 물이어도 더 높이 올라가요. 굉장히 가느다란 관이면 엄청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 물 한 그릇 떠놓고 그 수건 같은 거 있죠? 수건 끝에만 이렇게 물에 담궈놔봐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여기까지 젖어 있어요. 수건이 굉장히 가느다란 그 관에 해당해요. 수건 올 하나하나가. 이걸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게 모세관 현상입니다. 액체가 가느다란 관 같은 걸 따라서 스스로 위로 올라가는. 아니 중력을 생각하면 애가 내려가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올라간단 말이죠. 왜? 이게 너무나 가느다라니까 부착력이 커서 야 얘가 부착해서 조금 올라가서 좀 더 부착해서 더 올라가. 이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위로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모세관 현상. 물은 또 모세관 현상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부착을 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올라가면 응집력에 의해서 밑에 물을 끌어올려요. 그리고 또 부착해서 올라가요. 또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응집력, 부착력이 다 크니까 가능한 현상이에요. 사실은. 좋습니다. 요게 모세관 현상. 모세관 현상과 관련된 현상 있네요. 여기 있네요. 종이의 한쪽 끝이 적셔지면 다 젖는 거. 그 다음 물관을 따라서 식물에 그 흡수된 물이 올라가는 거 다 모세관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군요. 여기까지가 물의 특징 끝입니다. 쉽죠. 프린트 한번 볼까요? 1번. 자, 물 분자 결합 모양이에요. A와 B의 이름. 결합 A가 뭐예요? 이게 수소 결합이죠, 이게. 그럼 B는 뭡니까? 공유 결합이죠. 그래서 얼음이 물이 되거나 이럴 때 끊어지는 결합은 A예요, B예요? A죠. B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태 변화할 때 A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럼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 결합 A의 수는, 이거 수소 결합의 수는 감소죠. B, 공유 결합의 수는 안 변하죠. 상태 변화한다고 공유 결합이 끊어지진 않거든요. 물 한 분자당 수소 결합은 4개까지 가능한 거 아까 그림 봤어요. 자, 밀도 그래프군요. 부피를 비교해보자.
A, B, C, D. 밀도와 부피는 반대로 가니 누구의 부피가 최대겠습니까? 밀도가 제일 작은 놈이 부피 최대. 그 다음이 B, D겠죠? 밀도가 제일 큰 놈이 부피는 제일 작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A에서 B로 갈 때 부피가 감소하는 이유. 저 상태 변화잖아요. 뭐라고 써야 돼요? 수소, 결합이 그죠? 끊어져서 혹은 수소갭의 수가 줄어서 육각형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육각형 구조가 붕괴되면서 빈 공간에 물 분자가 껴들어와서 그렇습니다. C에서 D,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왜 부피가 증가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분자 간의 인력 관계죠. 자, 여기는 물이죠. 이제 이미 물의 온도가 높아져서,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해져서 그래요. 분자 간 인력이 약해져서. 그래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 뭐 이런 얘기죠. 됐나요? 그 다음 물은 비열이 커요. 이것도 뭐 때문이에요? 수소 결합 때문이에요. 수소 결합이 매우 세니까 수소 결합을 끊기 위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서 그래요. 위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물이 수소 결합이 가장 세요? 사실 그렇진 않죠. 물, 수소 결합 0만 순수하게 비교하면 산소와 수소가 결합한 것보다는 산소와 플로린이 결합한 애들끼리의 수결합이 더 세죠, 사실은. 근데 이제 물 같은 경우는 다른 물 분자와 4개까지도 이제 수결합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특징 때문에 또 제일 많이 보는 액체잖아요. 특이한 형태예요, 다른 액체에 비해서는. 그래서 얘를 주로 많이 예시로 들은 것뿐. 액체가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 이거 동그랗게 이름이 표면장력. 응집력은 물 분자끼리 뭉치려는 힘이고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은 표면장력이에요. 응집력은 꼭 표면장력이 아니어도 내부에서도 응집력은 있어요. 지들끼리 땡기니까. 이 힘이 생기는 원인, 아까 뭐라 그랬냐면 내부의 물 분자하고, 그죠? 내부의 물 분자, 물이라고 쓰지 맙시다. 내부의 분자와 표면의 분자가 힘 차이가 있어요. 내부 분자는 사방으로 다 받는데 표면은 한쪽으로만 받아요. 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표면의 분자가 받는 힘의 차이, 분자 간 힘, 이렇게 쓰겠습니다. 힘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인해 발생한다, 이렇게 쓰죠. 이게 표면 장력입니다. 자, 가능관을 따라 이동하는 현상, 아까 뭐라고요? 모세관 현상. 이라 하고, 이는 액체의 응집력과 그 다음 모세관 사이의 부착력, 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물과 액체 A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기억이 물이겠습니까? A겠습니까? 물이죠. 같은 온도에서 표면장력이 훨씬 크잖아요. 동그랗게 되는 애가 표면장력이 큰 거죠. 얘가 물이고 얘가 A로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래프 찾았고요. 표면적 누가 넓은 거예요? A가 물보다 넓은 거예요. 퍼지면 표면적이 큰 거예요. 그 다음 요거 같은 물인데 하나는 폴리에틸렌관, 하나는 유리관에 지금 넣었어요. 보시면 물의 응집력과 에틸렌관과의 부착력 중 어느 쪽이 더 크냐를 보시면 이 경우는
응집력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폴리에틸렌관하고는 부착력이 되게 작아서 잘 안 붙은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는 누가 크냐? 물의 응집력이 더 큰 거죠, 여기서는. 그러면 물과 폴리에틸렌관 사이의 부착력, 물과 유리관 사이의 부착력 당연히 누가 커요? 얘가 부착력이 커서 지금 타고 올라갔죠, 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물의 온도를 지금 이게 25도씨 물이에요, 전부. 나를 온도를 올렸어요. 그러면 이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까? 감소할까? 변하지 않을까? 높이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높이를 높이면?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지 않아요? 그죠? 약해져서 높이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화되잖아요. 응집력이고 부착력이고 다 준단 말이에요. 얘네가 활발하게 운동하면서 높이가 낮아져요. 그래서 H는 낮아진답니다. 왜?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해져서 그래요.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